따뜻하고 평안한 성탄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성탄을 맞아 전국의 성당과 교회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열렸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의미를 되새기고 소망을 기원한 하루였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성탄절을 맞은 오늘 새벽 0시, 명동 성당 앞마당에 마련된 말구유에 아기 예수의 상을 모십니다. 미사를 집전한 정순택 대주교는 예수님이 연약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온 것이 우리 안에 선함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교회를, 또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늘 풍성한 한 해 되시길 기도합니다. 전국 교회에선 하루 종일 성탄 축하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세상이 신분을 두고 차별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며 낮은 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길 축원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국회 앞에선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 속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야외 예배도 열렸습니다. 기후재난으로 머물 곳과 목숨을 잃은 이들, 기후위기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향한 사랑과 연대의 불을 밝힙니다. 연인끼리 혹은 가족끼리 성탄절 미사와 예배를 찾은 사람들은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각자의 소망을 기도했습니다. 고3 생활 잘 버티고 좋은 곳 갈 수 있게 기도 많이 했고요. 더 성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이웃을 또 섬기는 아이들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어려운 위기 상황을 잘 이겨내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언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올해 성탄절은 사흘 연휴에 눈까지 내린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면서 도심 곳곳이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의 뜻을 되새기는 따뜻한 나눔의 손길도 이어졌는데요.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탄절야 휘황찬란한 조명 아래 도심거리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해가지고 서울에 놀러 왔어요. 너무 좋아요. 진짜 새로운 진짜. 느낌? 진짜 이게 거리구나. 이게 사람 사는 곳이구나. This is city구나. 서울 명동엔 6만 명이 넘는 성탄 인파가 낮에도 이어졌습니다. 눈사람을 만들고 또 썰매를 타고 8년 만에 찾아온 화이트 크리스마스에 눈썰매장에도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처음 겪어봤는데 좀 더 뜻깊고 좋았어요. 눈썰매장에서 눈을 맞으면서 타니까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여자친구가 없어가지고 남자 넷이서 한강을 와가지고 지금 썰매 타고 왔는데 썰매가 약간 스릴 넘치고 재밌고.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36년째 이어지고 있는 무료 급식 봉사 밥퍼는 성탄절에도 계속됐습니다. 이 식사 못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해드리고 또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매년 원래는 뭐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올해는 조금 의미 있는 시간 보내고 싶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보고자 해서 왔습니다.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온 뜻을 담은 따뜻한 한 끼가 급식소를 찾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데웁니다. 도시락도 받고 잠바도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거 타려고 오느라고 별로 안 추웠어. 혼자 사니까. 아무도 없이 혼자 사. 누자지 뭐. 약 먹고 그만 눕는 거예요. 서울 탑골공원에 마련된 원각사 무료 급식소.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성탄절 온정은 종교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재은효입니다. 성탄절 새벽에 안타까운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는데요. 불은 3층에서 났지만 연기가 고층까지 퍼지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먼저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도 트지 않은 새벽, 시뻘건 불꽃이 창문을 뚫고 건물 위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타오릅니다. 장비를 착용한 소방관들이 다급하게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새벽 4시경에 자고 있는데 딸내미가 아빠 화재 났다고 불이 났다고 연기가 너무나 가득 차가지고 도저히 숨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새벽 4시 57분쯤
서울 도봉구 방학동의 아파트 3층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주변 소방서까지 동원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3시간여 만인 8시 40분에야 완전히 진화됐습니다. 소리를 내서 깨어났는데 복도에 사운드라고 나갔는데 사람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바로 거기서 연기가 그냥 시커멓게 확 같이 타고 올라와요. 이불로 30대 남성 2명이 숨졌고 주민 29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중 계단에서 발견된 7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의식을 회복해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화재가 난 아파트 건물 외벽은 10여 개 층 위까지 검게 그을렸습니다. 3층에서 발생한 불길과 연기가 빠르게 솟구쳐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불은 3층에서 났지만 연기가 고층까지 번지면서 사망자는 각각 4층과 11층에서, 중상자는 20층에서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계단실이 일종의 굴등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현관 쪽을 통해서 혹은 또 세대 현관 쪽을 통해서 계단실 쪽으로 연기가 들어가서 계단실 전체가 연기에 빠르게 수직으로 연기가 확산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경찰은 3층 내부에서 불이 시작됐으며 방화 등 범죄 혐의점은 일단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내일부터 소방당국과 현장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과 발화 지점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이 빠르게 번지자 바로 위층에 살던 일가족은 불길을 피해 4층에서 뛰어내렸는데요.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린 아빠가 결국 숨졌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조희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이 난 아파트 바로 위 4층도 베란다 통창이 모두 깨졌습니다. 연기와 불길이 삽시간에 위로 번진 탓입니다. 현관문을 열었는데도 연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나가면 죽겠다 싶어서 문을 확 닫았고. 4층 아파트에 살던 30대 부부는 불길을 피해 결국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아파트 4층은 12m 높이. 엄마는 2살 배기 딸을 재활용 쓰레기 더미 위에 던져놓고 자신도 그 위로 몸을 던졌고, 아빠는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린 걸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연기를 마셨지만 둘 다 무사했고 엄마는 어깨를 다쳤습니다. 아빠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불이 처음 시작된 3층 아파트에 살던 70대 노부부도 아파트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화재 당시 근처 주민 200여 명도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집에 끓음이라든지 냄새 때문에 오늘 밤을 이제 주무실 수 없는 분들이고요. 냄새 때문에 옷을 못 입거나 그런 분들한테 지금 요 구호 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된 주민 20여 명은 구청에서 마련한 숙소 3곳으로 흩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지난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에 대해 긴급 심의를 열어 MBC와 KBS 등 방송사 4곳에 유례없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긴급 심의 결정 전후로 당시 방심위원이었던 유희림 현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의 이름으로 수십 건의 민원이 집중 접수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과징금 부과라는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상파에 내릴 수 있는 최고 금액인 4,500만 원, KBS 뉴스 3천만 원 등 4개 방송사의 과징금 1억 2천만 원 부과라는 무더기 중징계가 결정된 겁니다. 이런 결정은 방심위의 2달에 걸친 긴급 심의 끝에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현재 방심위원장인 류희림 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방심위가 긴급 심의를 결정한 지난 9월 5일 전후인 4일부터 7일까지 인용보도 심의를 요청한 민원은 총 188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과방위 소속 의원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토대로 취재진이 추적한 결과 민원인에는 류 위원장의 아들, 동생 부부, 처제와 동서, 외조카까지 가족 6명이 포함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류 위원장이 대표를 맡았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와 시민단체 미디어연대 관계자들, 류 위원장이 지난달 임명한 방심위 자문특위위원 등 지인들도 민원을 냈습니다. 가족과 지인 등 최소 15명이 제기한 민원은 모두 50건,
나흘간 들어온 전체 민원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공익신고자의 법률 대리인은 MBC에 류 위원장이 가족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대량으로 민원을 하고 본인이 심의에 참여했다면 방심이 공정성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신고 이유를 전했습니다. 가족들을 접촉해 류 위원장의 부탁을 받아 민원을 제기했는지 물었습니다. 취재에 응한 류 위원장의 가족은 평소에도 방송의 편향성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면서도 부탁받은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원래 뭐 명절 때 한 번씩 만나고 하면 이런저런 얘기를 옛날부터 많이 해왔었었고 저 말고도 다른 동서분들도 다른 저같이 식구들도 그랬었고 다 이쪽 같은 편이었었어요.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불만들이 많았는데 뭐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딱 해서 MBC 취재진은 류 위원장의 반론도 듣기 위해 계속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유희림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제기한 민원은 공교롭게도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이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관련 보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한 직후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살펴봤더니 내용은 대동소이했고 일부 오탈자까지 베낀 듯 같았습니다. 이어서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9월 4일 오전 국회 상임위에 출석한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은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중대 범죄 행위, 즉 국기문란 행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수사당국의 수사와 별개로 그 방심위 등 말하자면 저희 이거를 모니터하고 또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방심위에 관련 민원이 쏟아진 건 이날 오후부터였습니다. 초반 민원 상당수는 당시 방심위원, 현 방심위원장인 류일임 씨의 가족과 지인들의 민원이었습니다. 전체 민원 중 두 번째로 민원을 낸 사람은 류 위원장이 대표를 지낸 언론단체의 후임 대표, 류 위원장 조카와 동서도 같은 날 민원을 넣었습니다. 부탁을 하셨나요? 아니요. 얘기는 했죠. 그렇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하는 얘기는 들었어요. 이튿날엔 류 위원장 동생 부부와 처제, 류 위원장 동생이 운영하는 수련원 관계자들도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심의위원회 친인척이 민원을 내는 건 방심위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던 만큼 류 위원장 본인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보고 나흘 뒤 류 위원장 동생은 민원을 돌연 취하했습니다. 유일임 방심위원장 동생분이시잖아요. 그건 또 관계가 없고. 그 관계없이 그냥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관계가 없고. 난 취소했고 좀 그렇잖아. 형제간에 뭐 하는지 모양도 안 좋잖아. 류 위원장 주변인들의 민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추가 민원을 넣은 데 이어 류 위원장 아들, 류 위원장 이전 직장인 경주엑스포 대공원 직원과 직원 남편까지 민원을 넣었습니다. 관찰하서 출시에 들어오신다고 이야기 시작하셔서 기다리고. 그렇죠. 저도 그런 줄 알고 전달을 드렸는데 아니 아까 또 시청으로 출장 가신다고 그러더니 또 오른다고 그러시고 말이 계속 바뀌니까 하고. 민원 내용도 비슷했습니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라며 시작한 뒤 방심위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해달라는 식으로 마무리되는 등 구성에 큰 차이가 없고 일부 민원은 민원인이 다른데도 어색한 문장 보호가 문선에 비슷한 위치에 똑같이 쓰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자, 사회팀 배주환 기자에게 궁금한 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배 기자, 통상 방심위에 들어오는 민원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취재에 나서게 된 건지 그 경위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서 보셨듯이 류일임 위원장과 연관된 사람들이 민원을 쏟아내면서 방심위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과 권익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가 접수됐고 이 내용을 저희가 입수하게 되면서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아직은 류 위원장이 주변 사람들을 시켜서 민원을 내게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이고 권익위 조사로 의혹이 해소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뭐 방송 내용에 대한 민원 이런 건 시청자 누구나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민원을 다루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이었고 지금은 또 위원장이 된 그 인물의 가족과 측근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10명 넘게 같은 건에 대해서 민원을 냈다는 거, 이게 지금 상당히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시 심의 과정 자체에도 지금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심의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주변 사람들을 통해 무더기로 민원을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상 본인이 낸 것과 마찬가지인 민원을 본인이 심의한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방심위는 이미 과거 직원이 타인 명의로 민원을 넣은 행위를 업무 방해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처 간부가 2011년부터 6년 동안 타인 명의로 민원 수십 건을 넣었다가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는데 방심위는 이 간부를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번 의혹에 대한 답은 결국 류 위원장이 내놓아야 하는데요. 저희는 취재 과정에서 류 위원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물었는데 따로 입장을 낼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방송 이후라도 입장을 밝혀온다면 후속 보도에 반영하겠습니다. 그래 되겠네요. 자, 그런데 사실 이번 사안은 MBC에 대한 과징금 의결 이것과도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 하는 이 보도에도 이해상충 우려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취재된 사실과 이에 따른 의혹을 보면 반드시 규명되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방송심의 규정을 보면 방송사가 이해 당사자인 경우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기사에 언급된 분들은 일일이 접촉해서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타파의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언론사들이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서 류 위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꾸준히 이걸 겨냥한 듯한 조치를 취해왔던 것도 지금 사실이란 말이죠. 네, 류 위원장은 지난 9월 취임하자마자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만들었는데요. 당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고 법적 문제까지 있다면서 방심위 직원들이 반대 서명부까지 제출하는 등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심의센터에서 지난 석 달 동안 제대로 다룬 안건은 뉴스타파의 녹취록 보도가 사실상 전부였다는 평가입니다. 류 위원장은 취임 직후 심의 대상을 뉴스타파와 같은 인터넷 언론사로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방송 이후라도 이번 사안에 대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의견이나 입장이 있다면 저희가 충실하게 추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지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방부가 새롭게 만든 장병들을 위한 정신교육 교재인데요. MBC가 이 교재를 입수해서 살펴봤더니 우리의 적으로 북한과 함께 내부 위협 세력을 지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부의 비판적인 이들을 사실상 대한민국의 적으로 규정하는 논리인데 장병들을 상대로 국방부가 왜곡된 사상교육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덕영 기자의 단독 보도 보시겠습니다. 국방부가 새롭게 펴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입니다.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중 대적관은 기존 교육자료에서 안보관이었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란 질문을 던지고 명확한 답도 내립니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주장하는 우리의 적은 또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위협 세력이 그들입니다. 그럼 이들은 누굴까? 대한민국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이들로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입니다.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선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도 포함됩니다. 북한 정권을 비판하지 않으면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고 곧 우리의 적이라는 논리입니다. 기존 교육 자료에는 없던 내용입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전을 예로 들며 우리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면 북한의 억지 주장을 추종하고 대변하는 것인 양 단정하기도 합니다. 국군의 존재 목적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 평화, 번영을 강력한 힘으로 지키는 것이란 국방부 스스로의 규정과 모순됩니다. 반면 올 들어 반국가 세력의 위험성을 잇따라 강조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 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교재는 앞으로 5년간 장병들의 정신교육 자료로 사용될 예정인데 제작 당시에도 수위가 높아 논란이 됐으며 그나마 최종 수위를 낮춰 발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이 교육 자료에는 국방부의 편향된 역사 인식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과정에서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그의 과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온통 찬양만 늘어놓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이어서 신수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과 6.25 전쟁 관련 내용도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이름이 15차례에 걸쳐 등장합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 중 이름이 나오는 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현직인 윤석열 대통령조차 단 2차례만 등장하는데 그나마 사진자료 설명이나 윤석열 정부란 표현을 위해 나옵니다. 교재에는 아예 이승만 전 대통령을 소개하는 별도의 단락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내용은 찬양 일변도입니다. 혼란스러운 국내외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선도했던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해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 확산을 막았다고 평가합니다. 이후 한국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민주주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합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르다 4.19 혁명으로 쫓겨나며 민주주의 역사에 오점을 남긴 과오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한 원인으로 우리의 국방력 미비를 빼놓을 수 없다며 전쟁에 대비하지 않은 대가는 처참했고 나라를 존망의 기록까지 내몰았다고 쓴 국방부. 하지만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뉴라이트 역사관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겁니다. 공과 가가 엄연히 존재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일방적으로 업적만 강조하는 것은 장병들에게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관을 심어주는 의도가. 한편 보훈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사상 처음으로 내년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연장 근로시간을 따질 때 매일매일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는다면 하루에 20시간 넘게 연장 근무를 시켜도 된다는 건데요. 노동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항공기 좌석 시트 세탁 업체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는 일주일에 많게는 67시간을 일했습니다. 법이 정한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을 최대 15시간이나 넘긴 겁니다. 이 노동자가 숨지면서 업체 대표는 일주일 연장 근로 한도인 12시간을 130번이나 넘겨 일을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은 이 중 109번을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업체 대표는 다시 따져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1, 2심 법원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판결에선 하루 8시간 근무해서 얼마만큼 초과했는지를 매일 따져 일주일치를 합산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하루가 아닌 일주일 단위로 일한 시간을 모두 더한 다음 기준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연장 근로로 보고 12시간 한도를 넘겼는지 따지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주 3일 근무자가 하루 15시간씩 일하면 이전에는 하루 7시간씩 모두 21시간 연장 근로를 해 불법이었지만 일주일 단위론 총 근무 시간이 45시간, 52시간 한도를 넘지 않아 합법입니다. 노동계는 이틀 밤샘 근무를 시켜도 문제가 없게 됐다며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일 근로 시간의 상한을 안정하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도입 필요하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연장근로 초과로 사업주를 형사처벌할지 따질 때 적용되는 것으로 수당 산정 등 임금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어제 저녁 울산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근처에 있는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 강한 바람 때문에 불이 번지면서 순식간에 상가 9개 동을 모두 태웠습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고 특히 건물 지붕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돼 있는 곳들이 많아서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무엇인가 터지는 소리도 연신 들립니다. 성탄 전날인 24일 저녁 7시쯤 울산 남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인근 자파점 건물에서 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가게 있다가 펑 소리가 나와버리니까 막 불꽃이 막 팍 올라가더라고요. 화재 당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고 곳곳에 폐기물과 가스통 같은 가연성 물질이 많아 인근 주민들은 바짝 긴장했습니다. 저번에 농수산물에서 한번 큰 불 났었는데 지금 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도 큰 불이 나니까. 불은 이 건물에서 시작돼 인근에 있는 건물 5동을 모두 태웠는데 건물 앞에 있던 차량에는 거센 불길에 휩쓸려 녹아내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고물상과 창고 9동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성탄절 연휴 갑작스럽게 발생한 화재로 인근 상인들의 애타는 마음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책이 물이 적고 막 이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불이 타서 위층에는 불이 이제 붙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걱정 많이 했죠. 장사도 해야 되고. 화재가 발생한 곳은 낡고 오래된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지붕이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져 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아무래도 건물이 인접해 있다 보니까 또 가연물도 많다 보니까 연소가 확대된 거지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파점에서 패널을 자르는 작업을 하다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눈썰 매장이 붕괴되면서 시민들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썰 매장의 통로 지붕이 인공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건데 개장된 지 이틀 만에 폐쇄가 됐습니다. 청주시는 앞서 2차례나 안전 점검을 벌였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눈썰 매장 이동 통로의 철제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구부러졌습니다. 지붕을 감쌌던 비닐은 곳곳이 찢겨 나갔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삽으로 눈을 치워보려 하지만 돌처럼 단단히 굳은 눈덩이에 삽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청주시가 운영하는 눈썰 매장의 이동 통로가 그대로 주저앉았는데 지붕 위에 쌓여있던 두께 15cm의 눈덩이는 구조대원 2명이 들기에도 벅찹니다. 가로막혀 있는 거 그걸 드는데 무게가 일반인들이 들어서 움직일 정도의 그런 무게가 아니었어요. 꽤 무거웠어요. 청주시가 개장을 앞두고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 동안 인공눈을 만들어 뿌렸고 켜켜이 쌓인 눈은 비가 내렸다 추워지길 반복하며 딱딱하게 얼어버렸습니다. 눈썰 매장에 있던 눈덩이를 하나 집어왔는데요. 단단하게 얼어 던져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개장 닷새 전부터 시청 안전 담당 부서와 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시민 감시단이 2차례 걸쳐 점검했지만 통로 위 쌓인 눈은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왜 몰랐냐는 취재진 질문에 청주시는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대답을 내놨습니다. 안전점검 당시에는 이런 눈이 쌓여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 눈이 별로 안 쌓였었죠. 하지만 지난 20일 시민감시단이 찍은 사진에도 이동 통로 위에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개장 이틀 만에 썰 매장을 폐쇄한 청주시는 결국 다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눈썰 매장 전문가까지 섭외해 사고 원인도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벌어진 사고로 다친 3명 가운데 10대와 20대 2명은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 감식에 나선 경찰은 조만간 안전 관계자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사고는 비닐하우스 형태의 통로 지붕이 인공 눈의 무게 때문에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실제로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무거운 눈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거운 눈의 위력 어느 정도인지 양소영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눈썰 매장 통로 사고 전날 충북 청주엔 1cm 미만에서 많은 곳은 약 3cm의 눈이 온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인공눈의 무게가 더해지자 통로 지붕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눈이 내리면 비닐하우스나 축사 등 시설물 붕괴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도대체 눈의 무게가 어느 정도길래 그럴까요? 눈도 가벼운 눈과 무거운 눈으로 나뉩니다. 비교적 물기가 적어 푸석푸석한 마른 눈, 건설은 잘 흩어지는 데다 가볍지만 물기를 많이 머금어 축축한 눈, 습설은 잘 뭉쳐지고 무겁습니다. 습설은 건설보다 2~3배 더 무게가 나가는데 100제곱미터에 5cm만 쌓여도 그 무게가 600kg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50cm가 쌓이면 무려 6톤이란 얘기입니다. 지난주 중반부터 충청과 전라 지역에 서해안을 따라 내린 폭설도 습설이었습니다.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내린 눈만 충남 서천 39cm, 전북 군산 선유도 47.6cm, 전북 고창은 30.8cm였습니다. 눈의 무게도 그만큼 더 무거워 많은 피해가 우려됐을 텐데요. 이에 기상청은 올해부터 적설량뿐 아니라 눈의 무게도 예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일 기상청이 발표한 날씨 정보인데요. 무거운 눈이 올 거라며 시설물 피해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같은 적설이 예상되더라도 눈의 밀도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고 무거운 눈으로 발표될 경우에는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가뜩이나 올겨울은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 대기 중 수증기가 많아 평소보다 많은 눈이 예상되는 상황. 무거운 눈이 예보될 때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깜깜한 밤에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고 달리는 차량을 도로 위의 유령, 이른바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르는데요. 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크죠. 정부가 새로 생산되는 차량은 야간에 자동으로 등이 켜지도록 의무화하는 등 안전운전 방안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갑자기 방향을 틉니다. 앞에서 후미등도 켜지 않고 있던 트럭을 추돌 직전에 발견해 급하게 차선을 바꾼 겁니다.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지 않은 이런 스텔스 차량은 교통사고를 자주 유발하지만 단속돼도 범칙금은 단돈 2만 원, 안전띠 미착용보다 처벌 수위가 낮습니다. 요즘엔 낮에 자동으로 주행등이 켜지는 차량이 나오는데 야간 주행등이 저절로 켜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스텔스 상태로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해 야간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자동으로 켜고 임의로 끄지 못하게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9월부터 모든 신차에는 이런 기능이 탑재되고 기존 모델은 생산계획 변경 등을 고려해 2027년 9월부터 시행합니다. 주변 조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구조고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어가지고 이제 생산 라인에 적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책임을 가릴 때 사용되는 사고 기록 장치 EDR의 기록 항목도 추가됩니다. 지금까지는 브레이크를 밟았는지 여부만 확인됐지만 앞으로는 브레이크를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등 입력 정보가 새로 추가됩니다. 온오프만 가지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 담력, 밟은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데 좀 더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국토부는 또 비상 자동 제동 장치의 작동 여부를 추가하는 등 사고 기록 장치의 기록 항목을 기존 45개에서 67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성탄 미사를 집전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폭력과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가자 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러나 성탄절에도 포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경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건강 악화로 휠체어를 타고 입장한 프란치스코 교황. 6,500여 명의 신자 앞에서 미사를 집전하며 예수의 땅인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진 전쟁을 애통해 했습니다. E a Betlemme, dove ancora il principe della pace viene refutato dalla logica perdente della guerra, con il ruggire delle armi che anche oggi 이스라엘이나 가자 지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폭력과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정의가 힘의 과시에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수님은 힘의 과시를 통해 위에서부터 불의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불의를 없애신다고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성탄절 연휴가 되면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올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여파로 모든 기념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성탄절에도 공격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알-마가지 난민 캠프를 파괴해 최소 7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고 이스라엘 군인도 이틀 사이에 15명이 숨졌습니다. ואנחנו עושים הכל כדי לשמור על חיי לוחמינו. אבל דבר אחד לא נעשה. לא נעצור עד שנשיג את הניצחון.
다만 이집트가 가자지구 전쟁 종식을 위한 3단계 해법을 제안해 이스라엘이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은 우크라이나에서도 포성이 지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에서는 러시아 포격으로 4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으며 주택과 의료시설, 가스관 등이 파괴됐습니다.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결국 어둠은 질 것이고 악은 패배할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거듭 다졌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트럼프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여성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인데요. 추격이 심상치 않습니다. 내년 1월 예비선거가 열리는 뉴햄프셔주에서는 오차 범위 내까지 트럼프를 따라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정면으로 날을 세우지 않습니다. I agree with a lot of his policies. But rightly or wrongly, chaos follows him. 트럼프가 후보 자격이 없다는 콜로라도주 법원의 판결에도 유권자가 결정할 일이라며 트럼프 편을 들었습니다. We don't need to have judges making these decisions. We need voters to make these decisions. 그리고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며 극단적인 발언을 계속하는 사이 온건하고 합리적이라는 평을 듣는 51살 여성이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도 출신 시크교도 부모님을 둔 이민 2세로 니키 헤일리는 남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최연소이자 첫 여성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I was born and raised in a small rural town in South Carolina. 2,500 people, 2 stoplights. 백인인 남편을 만나 기독교로 개종했고 올 봄에 맞이한 사위는 흑인입니다. 규제 완화와 감세를 주장하는 시장주의자, 낙태에 반대하고 이민 정책에서도 보수적입니다. 하지만 유색인종 여성이어서 다른 후보에 비해 온건해 보이고 확장성이 크다는 평가가 따라옵니다. 실제로 내년 1월 경선이 열리는 뉴햄프셔주에서는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차이, 오차 범위 내로 따라잡았습니다. You can't just say, hey, I'm something different, something else on the menu you haven't tried yet. That only gets you so far. People have to have something really viscerally positive to vote for. 초반 이변이 일어날지 트럼프를 맹렬히 지지하는 농촌 지역, 교회, 노동자 계급을 헤일리가 얼마큼 흡수하느냐에 따라 향후 대선 판세가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가 내일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총선을 100일 정도 앞둔 시점이라서 연휴 내내 비대위원 인선 작업 등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된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가 비대위에 합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를 거쳐 비상대책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인 한동훈 지명자는 연휴 내내 비대위 구성 등에 몰두했습니다. 비대위원을 12명까지 직접 뽑을 수 있는 한 지명자는 전문가와 여성을 적극 등용해 외연 확장을 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된 범죄 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가 비대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수는 MBC와의 통화에서 지난주에 연락을 받았다며 제안을 거절할 뿐만이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하겠다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쯤 매듭 지어질 것으로 보이는 비대위 구성 이전에도 한 지명자 앞에는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당장 취임 이튿날인 모레 탈당을 공식 선언할 이준석 전 대표. 전화통화 2번 한 거 외에는 사석에서 뵌 적도 없습니다. 당을 이끄는 사람과의 개인적인 신뢰관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무슨 판단을 하겠습니까? 한 지명자와의 교감으로 이 전 대표가 말머리를 돌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 다시 합류를 한다고 했을 적에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특히 민주당 주도의 통과가 기정사실인 김건희 특검법 대응을 놓고 국민의힘은 연휴 마지막 날까지 총력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도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지원 사격으로 해석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지만 야당은 예정대로 처리 의지를 다지면서 특검 전국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이 김건희 여사가 최근 공개 석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특검법과는 무관하다면서 선을 그었지만 작년 이맘때 이틀에 한 번꼴로 공개 행보에 나섰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강현섭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정동 제1교회에서 열린 성탄 예배 행사. 윤석열 대통령 혼자 참석했습니다. 지난 22일 대통령실이 마련한 올해 첫 연말 행사에서도 김건희 여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작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연말 복지시설 보호아동들과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이끌거나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쪽방총 나눔 행사 때는 기자단과 동행 취재까지 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노출했습니다. 조용한 내조에 국한되지 않고 대통령과 동행하지 않은 외부 일정이 올 한 해 57건에 이를 정도로 광폭 행보를 보였던 김 여사. 특히 지난달 초 윤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하는 동안에는 홀로 전남, 순천, 고흥을 방문해 호남 민심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 국빈 순방에는 동행했지만 김 여사는 연말까지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이 김 여사에 대한 주목도는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말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 요구가 있었습니다. 연말 국회는 전국 최대 뇌관이 될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김 여사의 행보는 김 여사의 노출이 여론에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일 것이란 해석도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28일 본회의 처리를 내세운 특검법과 김 여사의 공개 행보 자제와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강연섭입니다. 출범을 앞두고 있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김건희 여사는 이른바 뜨거운 감자입니다. 당 내에서는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부활시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7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 지금까지 5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9억 원 상당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입니다.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다른 요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을 거부권을 요청하되 특별감찰관 제도의 신속 임명이나 아니면 제2부속실 설치 같은 식으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걸 건의를 하고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사촌인의 친족 등에 대한 상시 감찰이 주 업무입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 지난 7월 리투아니아 순방에서의 쇼핑 논란과 최근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당장 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견제가 불가피해졌다는 게 이러한 요구의 배경입니다. 여당이 주문하면서 더 먼저 주문하면서 앞으로는 대통령의 어떤 친인척 리스크를 문제 없도록 관리하겠다. 이런 식의 약속을 통한 설득 과정은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앞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실 권력에 대한 감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별감찰관 제도 수용을 대통령실에 건의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6년 이후 7년째 공석입니다. 파견 직원 월급과 관리비 등으로 그동안 49억 원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사무실 유지를 위해 9억 원 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은 물론 김건희 여사 일정 등을 관리할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의 타협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검법과 이 두 가지를 연계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기간에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이른바 내로남불 요구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성탄절 연휴를 앞두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떨어지고 깔리고 끼이는 사고였습니다. 올해 9월까지 일하다 숨진 노동자 모두 459명이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의 한 신축 공사장. 크리스마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2일 건설 기계 위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남성 직원이 떨어져 숨졌습니다. 밟고 있던 와이어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남성이 튕겨져 나가는 사고였습니다. 나이는 37살,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부모님하고 이제 처우 있죠. 사고 수습 잘 해달라고 그렇게 당부를 말씀. 같은 날 경기도 안성의 한 제조 공장에서도 설비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62살 남성이 기계에 깔려 숨졌고, 대구 달성군에서도 50살 남성이 철골 구조물과 지게차 사이에 끼어 숨을 거뒀습니다. 이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앞서 그 전날에도 63살 노동자가 화물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경기도 동두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업체 4곳은 모두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대규모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는 더 늘고 있습니다. 올해 50인 이상 건설업 사망자는 97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8%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마저도 국회에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지난 9월까지 459명으로 한 달 평균 50명 넘는 노동자가 출근을 했다가 끝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올해 4분기 한국인이 가장 즐겨보는 뉴스 채널은 MBC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18살 이상의 성인 남녀 3,00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MBC 뉴스를 가장 즐겨본다는 응답이 1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KBS가 16%, YTN이 12%로 그 뒤를 이었고, TV조선과 SBS를 즐겨본다는 응답은 각각 7%와 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해서 이뤄졌고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농구 선두 DB가 현대모비스를 꺾고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KCC는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아 원주 종합체육관에 만원 관중이 들어찼습니다. DB는 로슨과 김종규가 덩크슛을 꽂아 넣으면서 시원한 공격농구를 펼쳤습니다. 알바노의 노룩 패스로 시작해 강상재의 원터치 패스를 박인웅이 엘리웁으로 마무리하는 등 1쿼터부터 화려한 플레이로 홈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외국인 선수 로슨의 득점력도 매서웠습니다. 화려한 드리블에 이은 스텝백 슛을 정확하게 꽂아 넣는 등 36득점을 올리며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4쿼터 김종규가 오반칙으로 퇴장당하며 잠시 흔들렸지만 강상재와 알바노가 쐐기 석점포를 터뜨린 DB는 3연승으로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우승 후보의 위용을 되찾고 있는 KCC는 가스공사를 꺾고 파죽의 7연승을 달렸습니다. 허웅이 3점슛 4개를 터뜨리며 공격을 주도했고 12점을 올린 최준용은 통산 3,000득점과 300블록까지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이승현도 내외각을 누비며 팀 내 최다인 17득점을 올려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승현이 돌아왔다! 서울 라이벌전에선 SK가 최하위 삼성을 4연패에 빠뜨리고 6연승을 달려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자밀원이가 도움 1개가 모자라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28점, 13리바운드로 맹활약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프로배구에서는 대한항공이 OK금융그룹을 완파하고 선두권을 맹추격했습니다. 홈팬들에게 즐거운 성탄 선물이 됐겠네요. 크리스마스 트리 유니폼을 입은 대한항공 선수들. 핀란드 출신의 토미 감독은 아예 산타 복장을 입으면서 성탄절 분위기가 물씬 느껴졌는데요. 대한항공은 임동혁 선수가 14점을 올렸고
필리핀 출신으로 눈 오는 성탄절이 신기하다고 한 에스페오도 11득점을 올리며 홈팬들에게 3대0 완승을 선물했습니다. 차상현과 김종민, 절친 사령탑이 맞붙은 여자부 경기에서는 GS 칼텍스가 28득점을 폭발시킨 실바의 맹활약을 앞세워 도로 공사를 꺾고 시즌 첫 4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SSG의 추신수 선수가 가족과 함께 농구장을 찾았습니다. 야구 베테랑의 농구 실력은 어땠을까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였던 오늘 강추위는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대기 정체가 심해지면서 내일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중서부 그리고 광주, 전북 지역의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들어오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큰 추위 걱정은 없겠는데요. 내일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올라서 서울의 낮 최고 기온 7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높아지겠고 대전 8도, 부산도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고 새벽 사이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한때 눈이 오겠고요. 또 경기 동부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겠습니다. 한편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방은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1도, 대전과 광주, 대구 영하 2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8도, 울산과 부산 10도로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공기질이 더 탁해지겠고요. 올해 마지막 날인 이번 주말 사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성탄절에 보내드린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